올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오히려 여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네. 사실 장이. 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쉽게 말하면 시장 수익률을 20% 30% 뛰어넘은 거니까 올해는 박스권 장세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플러스 뭐 2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회원들 평균 전체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목표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좀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죠. 뭐 2차 전지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 향후 몇 년 동안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최근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이런 부분 많이 슬퍼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거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회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이게 증권가에서 2차 전지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정말 좋은 기회가 펼쳐져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웅달 책방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증권가에서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증권가 기관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수십 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성장성이 돋보이고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5개만 골라서 투자해도 자기가 하나하나만 잘 골라서 투자하면 예, 큰 수익을 사실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가는 예를 들어서 기관들 경우에는 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보통 섹터별로도 나누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리츠에서 뭐 채권까지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게 그리고 개인들한테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관들 관점에서는 자꾸 이제 여러 세트에 또는 여러 어떤 투자 옵션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다 다루고 거기에 자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차 전지의 한쪽만 다 좋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쪽은 수급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들의 자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해외 수수료가 훨씬 커요.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받는 수수료 수입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국내 2차 전지 산업보다는 자꾸 이제 뭐 이 테슬라라든지 또는 뭐 중국의 CATL 같은 이런 그 해외 전기차 업체 또는 뭐 배터리 업체 이런 업체들을 자꾸 띄워주고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 한국 배터리야말로 정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고 특히 미국의 IRA 그 모멘텀을 받아서 한국이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향후 3, 4년간은 정말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되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산업 발전도 더뎌지지만 예, 거기서 굉장히 큰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그 기회를 상실한다.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기관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네, 그걸 지금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웅달책방에서 여러분들의 게스트를 모시다 보니까요. 네. 증권가에서 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이렇게 작가님, 네. 뭐 대표님들, 자문 네. 회사에서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022년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 흐름이 좋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음해에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거나 진짜 이거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2차 전지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가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인데 그 향후에 배터리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성장의 속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이 양극
그 배터리가 성장하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양극재 아닐까요? 네. 그 양극재의 1등 업체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많이 주가가 올랐냐? 아, 그렇죠.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 네. 아니 근데 뭐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난해에도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고 치면 LG 엔솔 새로 상장해서 뭐 꽤 그래도 강세를 보였죠, 상대적으로. 네. 뭐 그리고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테마주. 저는 사실 그쪽은 아직은 테마주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실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을 합리화하기에 좀 너무 일찍 그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올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는 올해 실적이 거의 늘지 않을 거거든요. 캐파 정설에 의해서 내년, 내후년 이후로 가야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갈 텐데 올해는 사실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지난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거꾸로 양극재라든지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은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모멘텀이라는 건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뭐 지난해 많이 올랐다고 올해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냥 대충 보고서 또는 직접 투자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기에 2차 전지만 다른 종목들 다 뭐 3, 40%씩 떨어지는데 2차 전지만 그래도 잘 버티네. 좀 올랐네. 뭐 이러니까 저런 섹터가 다음에는 떨어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한국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산업 섹터는 시클리컬이거든요. 즉 경기 순환주란 말이에요. 경기 순환주는 특히나 그렇죠. 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2차 전지는요.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섹터에 속해 있는 주요 플레이어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예요.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속도도 매우 가팔라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그 연초 대비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빠졌거든요. 오히려.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실적이 몇 배 증가한 줄 아세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네, 3배 이상 증가한 기업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오히려 조정을 계속 받은 거예요. 실적은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에코프로비엠 실적은 제가 볼 때 최소 2배 이상 증가합니다. 2년 전에 2021년 실적이 1조 5천억 정도였던 회사가 지난해에 거의 뭐 5조 원 가까이로 늘어나고 올해는 매출이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무슨 뭐 몇백억짜리 매출을 하던 회사가 뭐 500억, 1000억 되는 매출이 아니라 1조 5천억 하던 게 5조 원 되고 그 다음에 막 이 10조 원으로 가는 이런 속도로 보이는 성장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난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빠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오히려 올라야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에 진짜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까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물론 기대감을 끌어와서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좋습니다. 뭐 그런 그 여파로 이제 지난해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안 좋았으니까 지난해 실적이 3배나 증가하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빠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올해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네, 너무 싸요. 아니 그 PEG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PEG가 피터 린치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그 주가 순이익 증가율이 퍼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그 성장성에 비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퍼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둘 다 매출 1,000억 원이에요. 또 둘 다 영업이익이 올해 뭐 100억 원 난다고 쳐요. 예. 근데 A라는 회사는 한 해에 5%밖에 성장 안 해요. B라는 회사는 한 해에 100% 성장해요.
이 회사 AB 두 회사 중에 어느 쪽 회사를 투자하시겠어요? B에다 해야죠. B에다가 투자하시겠죠. 네. 올해 상태는 같아도 이 향후 성장성이 B라는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그 올해 매출 기준으로 보면 같은 회사, 그러니까 같은 실적의 회사인데 A라는 회사보다 B라는 회사의 주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시가총액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퍼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는 퍼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장 속도가 30%인데 순이익이 30% 증가하는데 퍼가 이미 50배를 받고 있다. 이건 과도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성장 속도가 100%야. 퍼가 30배밖에 안 돼. 그럼 싼 거예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놓고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실적이 100% 성장하잖아요. 이건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100% 성장할 거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 퍼 이대로 주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퍼는 12배 수준밖에 안 돼요. 12배요? 예. 엄청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오해인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가 이런 상태인데 퍼가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고평가돼 있다. 물론 LG 엔솔 같은 경우가 뭐 퍼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80배, 70배 막 이렇게 되니까 높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그 배터리 산업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CATL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뭐 배터리 공급량 측면에서 2위인데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는 뭐냐면 중국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고 미국 시장이 이제 IRA와 더불어서 초고속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가 어디냐? LG 엔솔입니다. 네. LG 엔솔은 2030년 정도 넘어가면 삼성전자 매출을 능가해요. 이건 너무 거의 명확하나예요. 그래요. 예, LG 엔솔뿐만 아니라 한 2035년 정도까지 가면 지금 추세대로 가면 LG 엔솔, SK온, 뭐 삼성 SDI까지 삼성전자 매출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또 그 사이에 뭐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증가 속도를 따진다면 적어도 LG 엔솔, SK온 이런 회사들은 한 2035년 정도 가면요. 그때는 거의 전기차로 대부분 전환되는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시장보다 뭐 10배 이상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거의 40% 이상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1등, 몇 등, 다 5등 안에 드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을 능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잠재력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2030년대 넘어서면요. 네. 매출 100조 원대 나오는 업체들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양극재 업체들 중에.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 올해 매출 1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2030 한 몇 년 정도 가면 매출 100조 원 쉽게 넘어설 겁니다. 그래요. 잘하면 200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0조 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비교를 못 한다고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그냥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뭐 1등하는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실 양극재 업체 같은 그런 소재 업체들이 더 많이 성장하겠죠. 이런 업체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금보다 매출이 10배, 20배씩 증가하는데 예, 이런 업체들을 놔두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지 이런 업체들을 놔두고 괜히 엉뚱한데 시클리컬 들어가서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서 네. 예, 거기서 개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지금 초기 시장이라서 네.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게 네. 약간의 뭐 경기 순환이나 이런 거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2030년 넘어가면 그때는 전체 자동차 산업하고 좀 연동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 산업이 경기 순환주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뭐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정도까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까지는 지금 내연기관차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전기차로 바뀌어가요. 지금 시장 침투율이 지난해 뭐 말 기준으로 10% 조금 넘잖아요. 글로벌리. 근데 이게 2035년 가면 거의 선진국에서는 80~90%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아주 뭐 선진국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뭐 한 50% 이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 10% 좀 넘는 수준에서 70%, 80%, 90%까지 갈 때까지 구조적으로 계속. 예, 얼마만큼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영업이 네. 계속 구조적으로 된다는 거죠. 특히 2020 그러니까 올해부터 포함해서 3, 4년 동안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공간이에요. 소재든 장비든. 네. 예.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네. 막 여러 업체들이 막 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 2, 3년 정도는 거의 뭐 경쟁자 없이 빠른 경쟁자가 있는데 네. 경쟁자가 있고 뭐 들어올 수 있는데 적어도 소재 쪽에서 주요 업체들은 이미 그 라인업이 이제 거의 뭐 구축돼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생 업체들이 점점 조금씩 뛰어들 수 있지만 주력 뭐 업체들은 이미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다. 근데 그 주력 업체들조차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업체들만 잘 골라서 투자하셔도 된다. 예,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중에는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하고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만들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 경우에는 그럼 투자하지 말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인 어떤 혜자들을 갖춘 기업이 있어요.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예. 그 독점적인 어떤 뭐 공급 업체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죠. 예를 들면 그 D&T 같은 경우는 LG 엔솔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LG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LG에 거의 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다른 업체들의 우선해서 LG에 이제 납품할 수 있고 사실은 이 기술은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듭니다. 음극 부분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를 쓰는 데는 다른 회사들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음극은 동박으로 즉 구리박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양극재 집천체는 알루미늄 박이라는 걸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되게 약해요. 네. 그래서 이걸 레이저 노칭을 할 때 그걸 좀 상대적으로 얇고 약한 소재로 쓰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극 쪽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한 데는 지금 D&T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가장 가파르게 캐파 증설을 해나가는 업체가 LG 엔솔이잖아요. 그럼 이 LG 엔솔 쪽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D&T 같은 업체. 이 업체는 특히 올해 수주와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윤성의 FNC 같은 업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2차 전지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윤성 FNC 같은 회사는 지난해 그 연간 매출이 2,4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대략 한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가고 영업이익이 한 6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 가면은 이게 이 회사의 매출이 한 6,500억, 6천억에서 6,500억 정도 가고 영업이익은 900억에서 1,000억 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이 지금 3,500억 전후 수준이니까 만약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가면은 이 회사의 이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1,000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3,500억이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 멀티플 3배, 3.5배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아니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회사인데 연간 막 50% 이상 성장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멀티플 3.5배라고요 이게. 퍼 개념으로 하면 5배 정도밖에 안 될걸요 아마 내년쯤 되면 5배, 6배. 아니 근데 2차 전지 중에 물론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당장의 실적으로 보면 비싼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저평가된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분위기도 좀 그렇고 경기 침체도 온다고 막 이러니까 네. 공장 신설 막 한다고 그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막 공장 늘린다고 했는데 네. 주가는 계속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LG의 엔솔이 뭔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오히려 불안해지고 나중에 오히려 그렇게 투자를 한 게 결국은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의 증대로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좀 막연하지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중첩돼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2차 전지가 되게 잘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막 이런 거 큰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네. 너무 큰 그림을 못 보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 그 증권사 또는 기관들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한국의 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감도 그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온난화 여파 때문에 올해도 미국에는 막 영하 40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강추위가 네. 예, 미국 중부에 막 이렇게 뭐 몰아닥치고 거꾸로 유럽에서는 지금 역대 최고의 예, 거의 봄날씨 같은 지금 네. 겨울날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당장은 사람들이 뭐 에어컨 돌리고 뭐 난방기 떼고 해서 뭐 문제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의 어떤 과학자들이 꼽을 때 예, 인류에 닥친 최대의 난제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 미국, 예, 중국, 일본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IR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명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거의 3분의 2가량이 예,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쪽 그냥 세제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 리파워 EU라는 그런 강력한 이 유럽 EU 차원의 강력한 그런 이제 그 법안들을 이렇게 통해서 EU 내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이 생산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예산들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데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전기차고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그 배터리의 소재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서 그 탑 플레이어들이 다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그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의 아직 제가 볼 땐 초기예요. 이 초반부에 그 한국의 투자자로 있다는 거 이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예. 테슬라가 지난 뭐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죠. 최근에 이제 또 거의 뭐 몇 달 만에 주가가 막 거의 작살이 나고 있지만 사실 너무 고평가됐었던 거예요. 사실 테슬라 독주 시대는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은 테슬라 혼자 독주할 수 없어요. 그동안은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상징적으로 끌어왔지만 그래서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테슬라 이외에 예를 들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뭐 현대 기아차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고요. 예,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엄청나게 쏟아낸단 말이에요. 특히 GM, 포드 같은 그 미국의 그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부터 IRA 탄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해 12월에 그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전기차 차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쏟아낼 이제 픽업 트럭 종류인데 그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그 같은 경우는 200% 이상 판매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전기차 라인업 전체 판매 증가율이 100%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독주는 끝나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모델들을 쏟아내면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산업이 어디냐? 예,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의 가장 주요한 플레이어가 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투자 기회를 놓치냐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자 될 기회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 주주였다면 행복했겠죠. 뭐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아니었다면. 근데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테슬라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까?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절대 판매량은 계속 시장 성장과 함께 늘어나겠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위축돼요.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는 왜 테슬라에 투자합니까? 그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배터리 그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 주요 플레이어들 투자하면 되죠. 네.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이 단순한 걸 왜 못 보시고 자꾸 그냥 이런저런 노이즈에 휘둘리면서 그 정말 경기순환주에 그렇게 피곤하게 지쳐서 투자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한 플레이어인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거기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는 어차피 공급사가 많아지는 거니까 산업 전체는 커지는 거고. 산업 전체 배터리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배터리가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았냐면 자, 지금까지 CATL이 1등이었죠. 네. 근데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이미 30%를 넘어섰어요. 중국 정부가 워낙 이제 막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둔화됩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자체의 뭐 경기 침체 요인도 있겠지만 올해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률은 대략 한 20-30%? 20-3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올해 미국 시장은 얼마나 성장하냐? 90% 이상 성장해요. 전망치가 그래요. 네.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에서 배터리 탑재 용량은 상대주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 그 저가 차량들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이제 좀 살아보신 분들이나 여행 가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별로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뭐 그냥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지만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아웃도어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그냥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포드 뭐 F-150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다 픽업 트럭 전기차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배터리 탑재 용량이 커야 되는구나. 예, 기존 세단보다 한 3배 정도 되고요. 중국 전기차로에 비하면 거의 6배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미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보다 배터리 탑재 용량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이 90% 성장하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서 한국의 배터리 공급량은 실제로는 90%가 아니라 120%, 130%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앞으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 시장은 앞으로 성장성이 둔화됩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자체의 뭐 경기 침체 요인도 있겠지만 올해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률은 대략 한 20-30%? 20-3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올해 미국 시장은 얼마나 성장하냐? 90% 이상 성장해요. 전망치가 그래요. 네.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에서 배터리 탑재 용량은 상대주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
그 저가 차량들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 이제 좀 살아보신 분들이나 여행 가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별로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뭐 그냥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지만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아웃도어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그냥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포드 뭐 F-150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다 픽업 트럭 전기차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배터리 탑재 용량이 커야 되는구나. 예, 기존 세단보다 한 3배 정도 되고요. 중국 전기차로에 비하면 거의 6배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미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보다 배터리 탑재 용량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이 90% 성장하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서 한국의 배터리 공급량은 실제로는 90%가 아니라 120%, 130%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앞으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소재 단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장 이렇게 핵심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소개한 종목들 따지면 뭐 한 거의 20개 가까이 될 겁니다. 2018년부터구나. 근데 그 종목들 저희가 소개하면서 사실은 온갖 그 관련한 그 기업들을 다 방문해 봤거든요. 네. 탐방. 저희는 그냥 간단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른 게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탐방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고 뭐 주담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저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섹터가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직접 방문해보고 그 회사를 여러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탐방해본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가 진짜 좋은 기업이구나. 기술력이 좋구나. 또는 실적이 잘 성장할 기업이구나. 이런 걸 골라서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한 2차 전지 종목들이 2차 전지 섹터의 평균보다도 또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아까 소재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소재 중에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게 맞고요. 근데 개별 기업 단위로 보면 장비주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D&T, 네. 그다음에 윤성의 FNC, 이런 회사들 되게 장비주로서 실적 대비해서 또는 향후 수주 뭐 속도라든지 그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 장비 쪽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경쟁업체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이 소재단보다는 낮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기술 장벽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립공정의 M+ 같은 업체. 뭐 저희가 사실은 이 업체도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회사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결국 M+ 같은 업체는 이제 2차 전지의 그 공정을 크게 나누면 이제 전극공정, 조립공정, 그 화승공정이 있는데 이 조립공정 안에서 패키징과 탭웰딩 장비를 공급해요. 그런데 이 회사 경우는 패키징, 탭웰딩에 있어서 사실 경쟁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점점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마진율을 그렇게 잘 확보를 못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데 M+도 지금 워낙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면 절대 뭐 손해보지 않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튼 그런데 그런 업체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D&T 같은 기술적 회사가 있고 윤성 FNC도 이 회사가 그 SK온의 전국 공정 내에서 믹싱 장비는 이 업체가 거의 전적으로 공급하거든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요. 그 다음에 LG 엔솔에 있어서도 다른 한 업체와 이 업체가 나눠서 들어가는데 LG 엔솔에서도 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60%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믹싱 장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윤승 FNC 같은 경우는 더구나 실적 기준이나 향후 성장성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다른 업체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도 실적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건데 성장성도 굉장히 큰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저는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저 같으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두 업체를 볼 텐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 탑픽이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도 이제 향후에 많이 성장하겠죠. 워낙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를 배경으로 해서 그 리튬이라든지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리하겠죠. 향후에 이제 계약을 맺기도 좋고 다른 배터리 회사라든지 또는 뭐 직접적으로 완성차 업체들하고 합작사까지 이제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컬은 지난해 이제 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컬은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경우에 한해서 예,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성장할 회사거든요. 저는 에코프로 BM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해 실적 3배 증가할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니까요. 근데 올해도 100% 성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이런 회사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뭐 장기적으로 보다는 올해 굉장히 제가 볼 때 그 모멘텀이 많아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을 양극재 업체가 저는 코스모 신소재라고 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회사는 그 양극재 업체들 중에 뭐 에코프로 BM, LNF,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 엔솔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이 남아있는 LG 화학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고 기술력도 떨어진다고 시장에서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전기차 향이 아니라 ESS향 그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인식이 돼 있었고. 그런데 올해 그 LG 엔솔향으로 양극재 공급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대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전쯤에 에코프로 BM, 뭐 LNF 같은 회사들이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그 맺으면서 그 바인딩 계약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모멘텀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올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배터리 수요가 많다는 것은 양극재 수요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양극재 수요가 막 흘러 넘치는데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회사들이 뭐 각각 이제 그 배터리 3사와 짝을 맺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네, 특히 LG 엔솔은 워낙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뭐 탑10 완성차 업체 중에 9개 업체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JV를 설립하거나. 네. 여기 막 물량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업체들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서브 업체가 필요하죠. 하이 파트너 업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 업체가 올해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업체는 그 특히 배터리 3사 후발주자이지만 장점이 뭐냐면 배터리 3사와 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배터리 3사에 다 공급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잠재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그 리튬 광산권을 확보를 했어요. 네. 이걸 근거로 해서 LG 엔솔이든 삼성 같은 회사하고 북미 동반 진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모멘텀들이 다 이렇게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올해만으로 따진다면 소재 쪽에 전 탑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행히도 주가 조정도 잘 받아갖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좋습니다.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자리 아닌가요? 한 자리죠. 소재주들 대부분이 지금 뭐 한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한 자리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 8%다. 8%여서 윤이 되게 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8%인데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니까요. 아니 매출 1조원일 때 8%면 8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네. 근데 이게 10조일 때 8%면 8천억이 되는 거고요. 100조가 되면은 8조가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이제 지난해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마진이 조금 그 배터리에 이제 공급하면서 그 마진이 이제 소폭 증가할 수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면서 배터리 업체들이 얼마간의 이제 이익률을 남기고 마진을 남기고 또 양극재 업체, 소재 업체들도 얼마간의 이제 이 마진율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뭐 10%도 안 되니까 그게 뭐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안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보시는 것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냥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성장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게 마진율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근데 매출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순이익도 그냥 동시에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 배합률에 있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그 주요 리튬을 제외한 리튬을 제외한 주요 이제 그 소재들의 광물들의 배합 비율을 이야기하는 네. 건데요. 뭐 이제 육둘둘이 뭐 최근까지는 많이 쓰였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811. 네, 811. 예. 그게 안 된다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스모 신소재라 그러면 네. 저 후발업체고 기술력도 없는 업체인데 뭐 어떻게 저 뭐 공급하냐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코스모 신소재도 811을 넘어서 9반방까지 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LG엔솔에서 하는 뭐 NCMA 같은 거 그런 양극재도 이미 다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 기술 격차가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은 원래 출발은 늦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오히려 전기차 붐이 처음 불 때 너무 아직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조기에 그때 과도하게 좀 투자하는 바람에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가 치고 나갈 때 이제 자금난 때문에 빨리 못 치고 나와서 그런 거지 기술적인 업력은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뭐 소재 기술에 있어서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회사도.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하이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인 거죠. 유튜브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이렇게 철강을 하다가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게 또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많고 네. 그래서 여기는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할 때.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배터리 아저씨가 많이 미는 정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40%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네. 뭐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철강주로서의 인식이 되게 강하고요. 당장의 실적은 결국은 철강 그 경기 사이클에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철강이라는 게 여러분들 철강의 전방 산업이 건설, 조선 이런 업 쪽이거든요. 건설, 조선, 자동차.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된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건설 경기 지금 나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도 나쁘죠. 다만 이제 조선 쪽은 좋아요. 조선 쪽은 그 이전에 수주했던 저가 물량은 이제 갖고 이제 LNG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단가를 잘 받은 그런 이제 이 조선 쪽 선박들 건조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산업은 괜찮은데 어쨌거나 건설하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철강 가격 그리고 특히 철강 수요가 많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경기 침체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철강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을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가치 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좋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리튬이라든지 각종 소재와 니켈이라든지 각종 소재와 관련해서 가장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회사. 예, 그리고 가장 그 광물 소재에 대한 접근권을 잘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게 맞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봤을 때는 가장 탑픽으로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냥 포스코홀딩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뭐 꼭 몇 달 안에 뭐 꼭 수익 잘 나야 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어차피 한 뭐 3년, 5년 정도에 걸쳐서 최소 3년,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냥 그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그 수혜를 이렇게 누리고 싶다. 그러면 뭐 포스코홀딩스는 괜찮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올해 한 뭐 10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그런 리튬, 예, 그 사업이 이제 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내년, 내후년에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겠죠. 뭐 길게 보시면 지금 투자하셔도 되고 좀 더 모멘텀 위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하신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강산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칠레, 호주 같은 데서 이제 이 강산 개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연모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그 계속 채굴권, 개발권 이런 것들을 포스코홀딩스가 뭐 합작회사 형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캐나다, 사실은 지난해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다녀갔거든요. 포스코홀딩스를 다녀갔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리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 강산 개발하는 그런 거 협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포스코는 이미 그런 그 채굴하고 이제 이 시추하는 과정에 어떤 기술력을 다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칠레 같은 데서 이 기술력을 적용하면 사실은 자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를 채굴할 수 있는 걸 포스코 기술로는 100을 채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에 도움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당장보다 향후 가면 갈수록 아마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어떤 자원 확보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고 그런 게 좀 주목받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는 세계 1등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포스코는 뭐 앨범만인가요? 뭐 그런 기업들도 앞에 있어서 아 강산 업체들, 네, 엘버말 뭐 그다음에 칠레 SQM 이런 회사들 있죠. 네. 네. 그래서 한 5위 정도, 4, 5위 정도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런 네. 거는 좀 괜찮을까요? 보통 주식 투자하면 세계 1위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강산 업체들은 우리가 없죠. 우리한테 없죠. 네. 엘버말 같은 업체, 뭐 호주의 엘버말이라든지 또는 뭐 칠레 SQM이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당연히 큰 업체들이고요. 그 강산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업체들은 그 기술이 이게 포스코는 다 예를 들어서 강산 업체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업체들의 기술력이 낮아요. 네. 예를 들어서 채굴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뭐 기술력이 물론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렇게 막 뛰어난 그 사실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뭐 이게 철강도 결국은 이제 철강석부터 해서 이런 강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개발한 경험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쪽 관련한 기술도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뭐 강물 직접 광산회사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합종 연행해 가면서 그 관련한 소재 관련한 강물 관련한 그런 사업의 규모를 키울 잠재력이 되게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 같은 거 보면요, 막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 아니, 그 지하철역 생긴다고 했을 때 네. 그거 막 연기되잖아요. 네. 포스코도 리튬 수급하는 거 뭐 2025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연기되고 막 그럴 위험은 혹시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을 투자해 보면요. 대부분
경우에 자, 우리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거 뭐 언제까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은 지연이 돼요. 예. 지연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올해 2차 전지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지연됐던 것들이 더 이상은 미루기 힘든 구간에 와 있어서 그래요. 자,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특히 북미 자동차 3사부터 해서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의 그런 전기차 모델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기로 목표로 하고 있는 해가 2026년 이 무렵이거든요. 2025년, 2026년 이 무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지금은 그냥 뭐 선호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한 업체가 그냥 전기차 모델만 70개 막 80개 100개씩 만든다고요. 그 물량들이 막 향후 한 3, 4년 후에 나옵니다. 저 내연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차량체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이런 것들도 다 스펙을 맞춰서 이게 조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2025년, 2026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게 배터리 조달 계획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 배터리를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배터리 생산을 위한 캐파 구축을 하고 배터리 업체도 수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해야 돼요. LG엔솔 같은 경우에 보세요. 수주 규모가 2021년에 그게 250기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지금 이게 350기가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 이게 155기가인가 그랬는데 이게 270기가로 늘어났어요. 수주 규모가.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 물량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성차 업체들한테 계속 주문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올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소재 업체들은 이 배터리 증설하고 나서 증설해가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소재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가파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 26년부터 이제 배터리가 풀 가동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캐파 구축하는 것들이. 그럼 그때부터도 더 가속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 업체들은 이게 향후 몇 년만이 아니라 5년, 10년에 걸쳐서 계속 성장할 거고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캐파 구축을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 한다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이 그 배터리 증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장비 업체들한테 주문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은 이게 뭐 향후 3년만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좀 종합 정리하자면 올해 2023년에 배터리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북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투자하면 된다. 투자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 배터리 구애를 많이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그 배터리에 대한 구애를 많이 받고 있는 LG엔솔 밸류체인 중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 그 중에서 소재 쪽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LG엔솔 그 수혜주는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도 구애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엔솔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발주주인 그리고 올해 모멘텀이 풍부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중에는 LG엔솔 그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진입 장벽을 좀 쌓고 있는 그런 업체. DNT라든지 윤승 FNC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을 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소재와 장비의 비율을 제가 볼 때는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된다.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10년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 주가가 좀 올랐을 때는 시장이 워낙 지금 변덕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 조금 수익을 실현했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다 싶을 때는 조금 다시 이제 이 수익 실현했던 현금을 가지고 다시 바닥에 사모은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라고 해서 뭐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뭐 20, 30% 이 정도씩 수익 실현을 했다가 또 그 자금으로 바닥에 사는 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재는 5년, 10년 이상 투자하시면 되고 장비는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소재,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장비의 그 투자 비중은 대략 한 7대3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진짜 뭐 한 1억 있으면 100% 그냥 2차 전지만 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을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분산 투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하지만 수익도 분산하는데 사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핥기로 알고 투자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떠들지만 결국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직접 뭐 탐방까지는 힘드실 수 있으니까 주담 통화라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업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2차 전지가 향후의 성장성이 제일 좋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업체인데 그 업체를 놔두고 10개 종목을 일부러 골라서 투자 매력이 한참 떨어지는 업체까지 10개까지 분산 투자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게 집중 투자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꾸준히 추적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저는 5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5개 종목을 잘 골라 담으십시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매력적인 종목도 있지만 또 잘 찾아보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아닌 종목 중에서도 막 3배, 5배씩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 해에만. 그런 종목들은 투자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 비중이 대략 한 60, 70% 되지만 2차 전지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볼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한 뭐 그때 이제 비중이 주가 변동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3, 40%는 갖고 가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섹터 비중을 그렇게 맞춰서가 아니라 2차 전지 외에도 개별적인 종목들별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링크가 있나요? 그 링크를 영상 밑에다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가장 간단하게는 네이버에 선대인경제연구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공지사항 팝업이 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뭐 개별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올바른 투자 접근법 알려드리고 그게 실시간 거의 이렇게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제가 데일리로 이렇게 회사에 대한 어떤 모니터한 내용을 그냥 저희는 뭐 한번 예를 들어 정권사 리포트처럼 한번 소개했다고 그냥 뭐 한참 있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개한 종목들은 거의 주요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거의 뭐 매번 모니터 해가면서 수시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뭐 수익도 잘 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뭐 온갖 유튜브 방송 다 보고 뭐 시향 방송 봐도 늘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주식 투자의 접근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그 저희 연구소와 함께 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연간 구독
거시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하시고 또 텔레그램 같은 것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회원가입하시면 제가 1월 28일 특강.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제가 요 새 이벤트 때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구독 패키지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 거시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식 투자 3종 강의를 제가 예전에 강의하고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드려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이 잡법을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회원들 중에 야, 자기의 주식 투자 인생을 바꾼 명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제가 주식 투자 입문부터 종목 선별법과 분석법, 그다음에 투자 로드맵과 포트폴리오 구성법 이 3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총 토탈 러닝 타임이 한 16시간 되거든요. 이걸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단순히 종목 소개뿐만 아니라 올바른 접근법을 있어야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훨씬 잘 낼 수 있다는 걸 이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투자 접근법 익히시라고 3종 강의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니까요. 그것까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집값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향후 5년 이상은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흐름에서. 그러면 그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단순히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서둘러서 집 사지 마시고 그 자금 가지고 5년 동안 2차 전지에 정말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수익이 되게 잘 날 거거든요. 그 후에 한 5년 정도 후에 집값이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그때 무리하게 빚내지 말고 수익 낸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좋은 집을 사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2차 전지 투자해서 빚 없이 집 사자. 너무 인상 깊게 탁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